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 주의자들의 어떤 정체가 뭐냐, 세계화라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들이죠. 트럼프는 월가로부터 외면당했겠죠. 유대 금융 세력이나 월가의 투자은행들,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후원금을 거의 끊었었어요. 월가의 후원금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 본줄을 찾아야 되잖아요. 빅테크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일론 머스크가 보였죠. 빅테크들 자신을 후원한 다음부터 EU가 빅테크를 때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돈 문제예요. 그럼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주의자들이 도대체 뭐냐, 세계화주의자들의 어떤 정체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세계화주의자,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냥 딱 단어로 얘기하면 민주당, 월가, 중국, EU 규제기관, 군산복합체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경제사적으로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세계화주의자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라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들이죠. 그러면 세계화라는 경제 시스템은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죠. 세계화라는 시스템은 닉슨 쇼크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 근본이제 화폐 제도가 붕괴하고 더 이상 금의 양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게 거짓으로 이제 들통이 나니까 닉슨이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드골이 너 한번 장부 까봐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너 금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까봐. 포트녹스의 금 얼마 있나? 뭐 장부 까봐.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뽀록 났구나. 우리 금 없어. 쉽게 해서 달러 갖고 와도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줘. 한 게 닉슨 쇼크거든요.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 제도가 이제 사실상 붕괴한 거죠. 그게 이제 닉슨 충격, 닉슨 쇼크예요. 1971년도. 더 이상 금으로 달러를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이제 상환해 줄 수 없다. 금으로. 준비금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때 금융 세력들은 이 순간을 기회로 포착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금융 세력은 근본이제가 불만이었어요. 사실 달러라는 화폐 발행권, 패권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경제에 어떤 활동하는 경제 활동 인구들로 관점에서 보면 달러라는 화폐,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구조화한 달러라는 화폐 발행권, 그러니까 라이트 오브 이슈가 미국 재무부에 있다라는 거는 100%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발행권은 주식회사 FED에 있어요. 우리가 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간 주식회사예요. 민간 주식회사가 재무부와 계약을 하고 재무부의 채권을 사주는, 그러니까 100년 만기 사실은 저금리 채권으로 사주는 장기 계약으로 재무부와 계약을 한 게 사실은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발행권을 FED가 갖고 이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실상 무이자로 사주는 계약을 한 게 사실은 연준과 재무부예요. 이거는 영국은행과 영국 정부 간의 그 1860년대 당시에 영란은행 설립될 때 그 민간은행들과 당시에 이제 그 보관을 담당했던 민간은행들과 금융 세력과 영국 왕실 간의 계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대영 제국의 어떤 해군을 유지하는 그 비용을 그 민간 금융 세력들로부터 이제 빚을 내서 해군을 유지했는데 당시에 화폐 발행권,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빚을 안 갚으려고 하니까 빚을 받아내거나 또는 이제 빚을 안 받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줘요. 받아줘요. 사줘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금융세력들에게 팔고 그러면 야 대신에 네가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빌려준 돈을 사실상 안 갚아도 되니까 우리한테 파운드와 발행권을 줘.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은 우리가 그냥 지워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 계약을 그대로 금융세력이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금융세력이 월가로 와서 연준을 만들고 그 연준과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사실상 저금리로 사주는, 사실상 장기 30년 20년 저금리로 사주는 계약을 맺은 게 재무부 채권과 연준의 화폐 발행권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맺었던 연준은 1913년에 설립된 연준은 화폐를 발행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탕감해 줬는데 미국 정부의 채권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계속 화폐를 발행해서 이 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세뇨리지 주주 이익을 가지고 내가 그 탕감해 준 빚을 그냥 상쇄시키려고 했는데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면 자기의 이득이 없죠. 재무제표의 이득이 없잖아요. 매출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들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화폐를 인수해서 이 채권을 사주고 거기서 이제 6%의 어떤 수수료를 먹는 이 구조가 연준과 재무부의 계약인데 화폐를 많이 발행할수록 곱하기 6%만큼 연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이자에서는 화폐 발행이 한정돼 있으니까 매출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의 금융 세력은 지속적으로
근본이 이제 사슬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마셜 플랜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국이 국채가 많이 쌓이니까 그 급기야 이제 닉슨도 사실은 고육지책이었어요. 근본이 이제 끊었던 거는 달러를 평가절하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금융세력들이 원하는 결과적으로는 화폐의 발행권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변동환율제가 생기고 근본이제가 탈피되니까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도 생기고 거기에 연동된 각국의 모든 화폐들이 다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 변동성을 해칭하는 파생상품과 그리고 달러가 남발되면서 저금리의 어떤 상태가 되니까 대출 상품이 남발되면서 미국의 금융세력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 달러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IMF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자본 자유를 시키고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들어가서 투자하고 자산에 투자해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되면 먹튀하는 이 구조를 암묵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월가의 투자은행들 그리고 월가의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월가들이 대주주인 연준 그리고 거기에 개혁관계를 맺고 있는 재무부가 공생해서 전 세계를 세계화시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든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결국 뭐냐면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페트로 달러와 함께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팔고 자본이익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월가의 매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월가였고 공화당 출신의 레이거노믹스에서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게 본격화된 거는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구도는 월가와 민주당의 연합구조로 돼 있어요. 원래 공화당에서 시작됐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존경하는 레이건노믹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진화되면서 클린턴 정부 때부터는 민주당, 월가의 어떤 연맹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후원금을 트럼프에 비해서 5배를 월가로부터 받았어요. 군수산업체나 월가로부터 2020년 대선 때. 이번 2024년 대선 때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월가와 세계화 그리고 민주당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글로벌리스트예요.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해석한 그리고 이건 트럼프의 해석이지만 여기에 나왔던 거는 트럼프의 입장 관점이긴 하지만 이 활동들을 했다는 건 팩트죠. 그러면 월가는 이제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았죠. 많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계속 글로벌리스트들 타도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죽여야 되는 세력을 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놔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활동하니까 그거에 이제 타깃이 됐던 게 사실은 월가와 민주당을 때리는 건데 사실은 그거의 경유지인 중국을 계속 때리죠. 사실 월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사실은 외전이 아니고 미국 제조업과 월가 간의 내전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월가로부터 외면당했겠죠. 그래서 그 유대 금융 세력이나 월가의 투자은행들,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등 그리고 또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의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후원금을 거의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면 자기 돈 내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돈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돈은 거의 안 쓰죠.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지지 세력들의 후원금, 정치 후원금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월가의 후원금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 돈줄을 찾아야 되잖아요. 돈줄을. 첫 번째, 자, 일론 머스크는 규제 때문에 트럼프를 찾았다는 거죠. 첫 번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찾은 이유는 월가의 돈줄이 끊겼다예요. 그럼 돈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빅테크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규제 좀 풀어줘라고 주장하는 빅테크들의 목소리가 트럼프가 들렸던 거죠. 그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준 게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이 이제 경제정책자문위원으로 계속 트럼프 옆에 있었으니까 피터 틸이 아마 그 대안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피터 틸이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들, 자기도 빅테크죠. 빅테크들이 원하는 거는 규제 완화다. 근데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일론 머스크가 보였죠. 특히나 모든 일에 올인을 하는 성격이니까 한번 지지를 해주면 막대한 후원금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했겠죠. 자본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전만 해도 그 구글에 그러니까 S&P 10대 시가총액까지 10대 시가총액 기업을 딱 치면은 금융사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2025년 현재 구글의 그 S&P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딱 치면 100%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빅테크들의 매그니피센트 7 플러스 이제 상위 10개 빅테크들의 그러니까 나머지가 더해지겠죠.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얼추 20조 달러가 돼요. 정확히 한 17조 달러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자본력이냐면 현재 금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금이 시대가 올라서 지금은 30조 달러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였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시가총액과 금의 시가총액이 얼추 비슷했어요.
근데 그 2020년 전반에도 상위 10대 기업이었던 월가 금융사들의 현재 상위 10개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본력 면에서 빅테크가 시가총액만 따지면 월가 금융 세력의 5배예요, 현재. 4-5배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본력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월가가 아직까지 막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 지금 월가의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이런 그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이 40조 달러 정도가 돼요. 10대 금융사들만 하면. 남의 돈이긴, 투자자들의 돈이긴 하지만, 남의 돈이긴 하지만, 금융사들이 자신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 블랙록 하나만 해도 10조 달러예요. 그 우리나라 20년 예산을 그 블랙록 하나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은 아직까지 월가가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다. 그리고 월가는 그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민주당을 꽉 쥐고 있고, 규제 프레임을 그동안 치밀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장점이, 기득권의 장점이 있고요. 이 기득권의 규제 프레임을 뚫어야 되는 그 빅테크들은 현재 자본력은 시가총액은 월가를 앞선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SNS 네트워크도 월가를 앞선다. 월가는 대신에 그 레거시 미디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나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고 뉴욕 타임즈나 CNN 이런 것들 다 지금 월가 금융사들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원의 매체고요. 여기는 지금 SNS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X,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고 이제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SNS를 다 가지고 있죠. 구글도 이제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구독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여론을 만들 수가 있죠. 그 검색 서비스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패권 구도를 짤 수 있는 프레임을 이제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빅테크들은 페이팔, 엑스닷컴 등등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슈퍼 앱이에요. 금융 앱. 그러니까 엑스에서 저기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불. 가장 간단한 게 사용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융 앱의 기능이 지불이죠. 내가 들어가서 지금 네이버 페이처럼 이제 엑스를 쓰면은 내가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 창출, 대출까지 나가면 실제로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걸 사실상 하는 거예요. 지금 월가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근데 월가 금융사들은 이걸 이제 KYC라고 해서 신분 인증, 그 다음에 돈 세탁 방지라고 해서 이제 그 안티 이제 머니 라운더리라고 해서 돈 세탁 방지 AMC 같은 규제 프레임으로 그 빅테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사용자 편의성이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 앱들이 구독자들이 쓸 리가 없죠.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국민은행 앱에 비해서 토스 금융 앱이 쓰기가 편하니까 토스를 쓰는 거지. 지금 안 그러면 그냥 국민은행 걸 불편해서 쓰겠죠. 근데 토스는 그런 국민은행처럼 뭐 금융 인증서를 하세요. 공동 뭐 인증서를 뭐 쓰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막 공동 인증서 한번 뽀록 나면은 막 사람 미쳐요. 가서 그 저기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고 했는데 갑자기 버그 나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입력했던 거 다 돌아가야 되고 근데 버그가 자주 나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무슨 그 철자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뭐 다 입력하고 딱 눌렀는데 갑자기 뭐 무슨 뭐 지금 무슨 문제로 뭐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공동인증서 다시 또 막 불러내고 하려면 뭐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은행 앱으로 내가 송금하려고 하면 막 돌아버려요. 어떨 때는. 근데 토스는 그냥 딱 들어가서 지불 한번 딱 하면 다 그냥 하잖아요. 뭐 인증 같은 거, KYC, 뭐 AMC 이런 거 전문 용어 없더라도 예전에 그 어려운 것들을 왜 도대체 지금 금융사들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규제 프레임 자신들이 만드는 규제 프레임 때문이에요. KYC 인증하고 AMC 인증 절차 거쳐야지 이제 다 보내주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보내주는 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토스 앱이나 금융 앱들은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하니까 자신들은 금융사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어떤 앱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출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사가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 규제의 벽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용자 편의성과 이제 금융 대출 사업이라는 어떤 신용 창출, 이 실제 금융사의 어떤 이 역할까지의 어떤 장벽들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는 넘어가자니 규제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규제의 벽을 넘어가자니 사용자 편의성이 저하되니까 경쟁력이 안 생기고 근데 그런 규제가 있는 한 자신들은 대출 서비스를 못 하고 그냥 결제 앱 정도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규제 프레임을 바꿔서 자신들이 신용 창출 대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지금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월가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야 지금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슈퍼 앱이야, 금융이야, 대출이야. 저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쟤들은 지금 막강한 기술력이 있어. 야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0년간 굉장히 복잡한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월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고작 대출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월가 금융은 대출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서프라임 모기지다, 무슨 모기지다, 무슨
무슨 뭐 안전보장 무슨 상품이다, 무슨 뭐 연금 상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간단한 상품을 여러 가지로 팔아왔는지를 자신도 알아요. 근데 빅테크들의 어떤 AI 기술력으로 그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이해하고 로직을 풀어서 자신들이 더 나은 금융사업을 만들어내는 거는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빅테크들의 그 AI 기술을 습득하거나 사들이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 패권을 잃은 기득권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구태의연하고 고전적인 수법은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EU 규제위원회가 그렇고 월가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후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럼 빅테크들이 또 하는 게 뭐냐? 드론. 팔란티어가 지금 엔듀리를 이제 스타트업을 후원해서 만든 드론 업체가 엔듀릴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거미줄 네트워크 전쟁 작전으로 러시아의 그 핵폭격기 20대인가를 괴멸시켰잖아요. 20%가를. 이게 드론이에요. 270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0억 원짜리 그 폭격기를, 러시아 폭격기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지금은 F-35에서 드론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F-35 로켓 마틴의 대주주는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JP모건이에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월가의 사업이죠.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금융, 군수산업이죠. 지금 월가의 패권 산업이 금융, 달러, 발행권, 그리고 군수산업이죠. 로키드 마틴, 보잉, 군수산업이죠.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얘네들이 지금 호시탐탐 하려고 하는 산업은 금융, 암호화폐죠. 지불앱이죠. 지불앱에 연동되는 거는 블록체인 화폐죠. 암호화폐예요. 그 네트워크에 연동되는 네트워크 화폐니까. 그럼 결국 암호화폐로 나중에 화폐 패권을 잡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이고, 엔듀릴, F-35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AI가. 월가의 모든 사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립 구도는 월가와 민주당,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과 빅테크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돈줄이 필요해서 빅테크에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규제 완화를 약속해 줬겠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빅테크들 자신을 후원한 다음부터 EU가 빅테크를 때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EU 니네 미국 빅테크, 미국 국적의 빅테크들에게 과징금 때리고 자꾸 그렇게 반독점 규제법으로 삥 뜯어가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를 향해서 니네 미국 빅테크한테 삥 뜯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나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죠.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섰지만 사실은 돌아서고 보니까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도 마지막으로 트럼프 그 비판 사설을 썼다가 그 사설을 마지막 편집회의 때 사주가 편집국장을 누르고 그 사설을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편집권의 어떤 침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집국장과 이제 그 의식 있는 기자들이 다 사표를 내고 투쟁을 했었죠. 근데 그 언론사 편집국장하고 기자들도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네, 사주가 월급 안 주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념이 있어서 어떤 이념? 근데 이념 그 자체도 사실은 그 사주나 그 신문사의 어떤 이해관계에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면에 나가죠. 이게 신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정의선 회장의 그 활동이 의미가 있던 없건 그냥 사주의 어떤 활동을 대서특필 해주는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정경련의 신문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의 어떤 광고주와 그 언론의 어떤 편집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파 색채를 가지고 있다, 뭐 좌파 색채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매체는 우파들이 광고를 하는 거고 좌파 매체는 좌파들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은근히 색채를 띠는데 보수 성향이나 어떤 진보 성향의 색채를 띠는데 미국 매체는 아예 사설로 그냥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죠. 특정 후보를. 네. 그게 그 주관성이 하나의 상품이 언론 상품, 정보 상품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면서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언론이 이제 지금의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정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이제 말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를 선별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관을 개입시키죠. 그러니까 선택된 팩트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는 이제 진보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 은근히 진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지만 진보 정권의 어떤 이제 미운털이 안 박히기 위한 이제 기사들을 편집해서 실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매체는 이를테면 은근히 지지도 하면서 또 은근히 교육도 시킬 겸 대만 진보 정당이 대만 경제를 부흥시킨 역사를 지금 시리즈로 대서특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중립적이고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를 이제 쓴다라는 거는 자본주의 언론에서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영 언론이어야 중립적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인민일보는 자신들이 광고를 안 받고 이제 정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실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론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전제주의 국가도 그렇고 전제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 한국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은 단 한 언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론을 지향하거나 노력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짓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세뇌당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권으로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팩트는 걸러내고 이해관계에 맞는 팩트들을 모아서 신문에 내보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하고 비슷해요.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세뇌를 시키는 것과 반대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팩트들을 계속 선별해서 소비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언론의 역할은. 이게 자본주의 언론의 현 주소고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민주당 지지의 어떤 그 성향을 보이다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어떤 글로벌 사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로 돌아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돈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그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단체, 어떤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가장 궁극적인 원동력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주는 지불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동 그리고 반대급부를 주는 것으로 생존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정부는 국민의 공공선을 명분으로 사실은 삥을 뜯는 이제 사실 리바이어던이죠. 홉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깡패죠. 삥 뜯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호세를 받는 깡패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이제 규제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찾고 돈줄 때문에 트럼프는 머스크를 찾았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죠.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세계관이 이제 맞닿는 접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실은 진보 성향의 CEO였어요. 물론 이제 경영에 있어서 노조도 없애고 여러 가지 네오칸 사용자로서의 어떤 면모로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인 거는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그 스페이스X인가 테슬라의 본사를 옮기겠다고까지 하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첫 번째는 바이든 개인이 규제를 때리고 개인적인 악감정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법이 아들을 성전환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가장 대표적인 그 진보 성향의 그 지역이죠. 미국에서 이민자 불법 이민자도 200만 명으로 제일 많은 주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트럼프 정권의 가장 극렬한 어떤 대립점을 있는 게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지금 트럼프는 차기 2028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기도 하고요. 그 캘리포니아 주 법에는 16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모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머스크의 아들이 여성으로 성전환 시술을 받았어요. 머스크 모르게.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 법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러니까 지금은 딸이죠. 딸과 일론 머스크는 절연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내 아들은 죽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연 천륜까지 끊어낼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 법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그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민주당의 그 정치적 올바름주의, PC주의와 그 진보 세력의 어떤 사상, DEI, 그러니까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 민주당 이념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실제로 떠나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법인세도 텍사스가 더 싸고.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세금을 내면서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자유주의 때문이었는데 민주당 어떤 그런 색깔과 나의 어떤 리버러테리안으로서의 어떤 성향이 맞아떨어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집합 효과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모두 떠나서 나는 그 민주당 이념인 그 저 이빠른 소리, 이빠름주의가 싫고 그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싫고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막 그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뜬구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상적으로 나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념들,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이제 진보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 반작용주의로 트럼프 얘기하는 어떤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 어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해야 된다.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의 어떤 양육 문제 등등은 지금 공화당 보수 측면에서 보면
가정 내 심지어는 이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 내 발생하는 사건들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가장의 주도하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결정권도 가장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과 어떤 남성 간의 어떤 평등성, 그 다음에 자녀와 아버지 간의 어떤 평등성.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아버지도 텀이고 자녀도 뭐 제임스고 다 똑같고 이제 평등한 게 이제 진보주의라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떤 권력을 아버지에 집중시키는 이게 중산층 백인의 어떤 보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야 미국의 중산층 백인 중산층이 잘 살게 되는 거다, 올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통 기독교 백인 중산층 앵글로 삭슨족 보수층들의 생각이죠. 이 생각으로 돌아선 거죠. 그 생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진보 성향이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 반작용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화, 반세계화, 그 철학, 세계관, 월가 해야 되고 민주당 때려부셔야 되고 딥스테이트 척결해야 되고 이런 세계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월가와 구조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 빅테크와 접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는 미국의 패권이지만 현재 달러는 월가가 그 패권을 가지고 있고 월가가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달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미국의 실물 경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실물 경제인 이건 이제 트럼프의 표현대로 또는 이제 미국식 표현대로 하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점 거리. 그러니까 월가는 금융가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상가 거리,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상가 거리, 메인 스트리트는 자기가 살리겠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가 살아나서 미국의 경제를 기반으로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냥 달러를 그냥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본 자유와 어떤 무역 자유를 해서 발행이 남발되는 이런 패권이 아니고 미국의 실물 경제가 되살아나고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미국의 GDP가 실물 경제가 부흥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 패권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이념이고 이 이념이 월가의 반대, 민주당의 반대에 있는 빅테크들의 지향점과 어느 곳에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패권 구도가 미국의 내부적인 패권 구도가 민주당, 월가 그리고 트럼프와 빅테크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물론 이제 줄기차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긴 했었지만 그 강도가 산업혁명부터 닉슨 쇼크까지는 그래도 산업자본에 주도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왓슨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또 석탄을 캐내서 증기기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방직기를 돌리고 방직기를 만들고 하는 산업자본이 주도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자본 자유화가 되고 이제 달러 발행이 남발되고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월가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난 50년간 경제가 이제 이끌어져 오면서 사실은 달러가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반세계화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근본위제의 어떤 근원 자산이 있는 어떤 디플레이션 화폐로 돌아가겠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관세전쟁을 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가의 산업인 군수산업의 어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월가의 산업인 군수산업, 방위비를 줄여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무역적자를 줄여서 과거 산업자본이 지배한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월가의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자본의 시대를 선언한 거고 트럼프는 과거에 있었던 산업자본의 그러니까 그 지난 50년간 금융자본이 지배했던 이 세계화주의를 쳐부수고 해체해서 과거의 근본이제 산업자본의 시대로 돌아가겠다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진 않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이 생기고 세계관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원억 원을 이제 올인하 배팅하고 이제 20조 원인가 이제 시가총액이 늘었다가 이제 또 덕지 수장을 맡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작용으로 다시 또 주가가 이제 트럼프 당선 전으로 돌아갔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길게 트럼프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그 브로맨스가 왜 깨질 위기에 왔나 라는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굉장히 길고 재밌는 얘기가 될 거예요.